논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영끌러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자산가 집안의 자제분들이시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10명 중에 근데 2명은 영끌러다. 2명은 영끌러고 8명은 유자산가의 자제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대 내에 있는 그런 자산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아깝다. 이렇게 한겨레가 기사가 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무룩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최근에 그 2030 영끌에 대한 기사들이 다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영끌론이 굉장히 과장됐다. 이런 도발적인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가 그 이 뉴스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상승기에 2030들이 영끌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030들이 집을 사는 게 대부분 좀 영끌인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과장이 됐고, 사실은 뭐냐면은 부모 찬스가 더 많다. 띠로리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요 베이스가 시작이 됐냐면은 홍정훈 임재만 박사가 썼던 이 논문에서 시작된 기사거든요. 그게 24년 10월에 발표가 된 건데 이거를 검토해가지고 5월 3일에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져보면은 일단 영끌의 정의가 뭐냐. 오늘은 진짜 거의 뭐 논문 방송이야. 그러니까 우리 최부심 퀄리티가 높다. 자, 첫 번째. 청년층이 저금리 기조에서 자본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리한 주택대출이라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띠로리. 이건 박은철 김승현 박사 2022년. 최대한의 부채를 조달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요거는 거의 뭐 정희철 박사. 이분은 정희철 교수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2030 세대 내부의 자산격차 확대에 따른 자구적인 주택 구입 실천.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임대보증금, 부모의 사적 이전까지 포함하는 개념. 김명수 박. 저는 이 네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영끌은 주택담보대출만 받는 게 아니고 임대보증금, 신용대출, 부모의 자산, 그 다음에 사돈의 팔촌 뭐 이런 것까지 다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의 그 영끌 담론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은 그 세대 간 격차. 그러니까 저 이제 40대잖아요. 40대, 30대, 20대 이런 세대 간 격차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종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의 자가율일 때 그 퍼센티지 대비 현재 20대의 자가율 퍼센티지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전부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밀레니얼들이 집 사는 게 어려워졌다.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세대 간 불평등을 다뤘는데 요즘은 어떠고 있냐면은 2017년 이후부터는 세대 안에 불평등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러면서 그 밀레니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밀레니얼들을 봤더니 자가율이 있고 없고가 있는데 특히 이게 한국이 더 심해요. 한국은 저때 20대의 자가율이나 요즘 20대의 자가율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뭐야 대한민국 너네 20대들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대 안에도 보니까 부모의 지원이나 이런 걸 받거나 아예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가 주담대 원리금을 좀 약간 대납해주는 요런 이것도 거의 뭐 준 그 지원이죠. 이런 방식으로 그런 간접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대 내 불평등이 많아가지고 17년부터 이런 게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임재환 박사 논문을 보면은 그 홍정훈 박사 논문에서 어떻게 이 영끌 담론을 시작을 하냐면은 결국은 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은 어떻게 하냐?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가지고 분석을 먼저 해요. 자조서를 보면은 이거는 2017년 9월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당시는 투기과열 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살 때 자조서를 써라. 근데 20년부터는 투기과열 지역뿐만 아니라 조정 지역까지 3억 이상이면 다 써라. 그 다음에 전국은 6억 이상. 이때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투과지역, 조정지역의 모든 주택,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대가 된 거죠. 개인은 전국 기준으로는 규제지역은 모든 주택인데 당시는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조서를 썼고 그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개인 6억 이상, 법인은 전부 해서 이렇게 자조서를 엄청나게 걷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조서를 가지고 과거에 책을 2권이나 썼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가 진짜 엄청 강력해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기 자금이 여기 뭐 이렇게 뭐가 있는지 쓰게 되고 여기 차입금이 또 뭐가 있는지 쓰게 되거든요. 결국 자기 자금 얼마, 차입금이 얼마,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왜 사는지 지가 쓸 건지 아니면 임대를 줄 건지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쓰게 되고 이상하게 쓰면은 바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어마어마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준 세무조사의 사전 그 서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조서상에 있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현금 쭉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처분 대금, 종전집을 팔아서 생긴 돈이 크다. 이게 많이 쓰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밖의 차입금. 여기서 부모의 지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 밖의 차입금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는 차입금이 아니라 그 밖에 제3자한테서 받거나 가족한테서 받는 건데 이게 그 밖의 차입금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정석적이라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전세 끼고 집을 살 때 임대보증금. 요 네 칸이 진짜 많이 기록이 되는 그런 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조서를 쓸 때. 근데 영끌의 그러면은 수리적 기준은 뭐냐? 영끌이 그냥 2030이 집 샀다고 다 영끌이 아니라 결국 영끌은 영원까지 끌어모았으니까 그 끌어모았다는 거는 결국 현금 흐름 대비 굉장히 좀 한도가 있는 걸 영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영끌 개념은 DSR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이 시작이 돼요. 그러기 위해선 20대, 30대 소득부터 정리를 하죠. 20대, 30대 소득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가구의 월 평균 경상소득은 반복적인 소득은 22년 기준으로 1분위는 254만 원 청년 가구입니다. 20대 5분위는 544만 원, 4분위 386만 원, 30대는 1분위가 337만 원, 30대 5분위는 무려 991만 원이고요. 30대 4분위는 666만 원입니다. 월에 991만 원 정도 벌면 이분은 연봉 1억이 넘는 그런 분인데 30대 5분위 정도 되면 요 금액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대출액, 론 대출액에다가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 마이너스 1, 보통 30년 주담대를 대부분 다 빌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40년 주담대는 23년 이후에 주로 생겼어요. 그래서 30년 주담대를 40년으로 작년에 많이들 바꿨습니다. 어쨌든 원리금 상환액은 이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최대 대출액은 자기 소득의 0.4에다가 원리금 상환액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냥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국 내 소득에 그 0.4를 곱한 게 DSR이니까 그거에다가 원리금 상환액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내 한도 대출액이 얼마인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당? 자기 소득 구간당. 그러면은 자조서를 딱 보면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런 연끌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묘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냐면은 진짜 연끌한 막 이런 케이스들을 막 묘사했는데 여러 그 국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가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막 조사했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국민일보의 연끌 집이 7억인데 자기 자금이 6억이래. 차입금이 1억이래. 이게 연끌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대출 1억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자금 안에 또 굉장히 많은 다른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동아일보도 볼까요? 6억인데 자기 자금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3억 원이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12억 6천인데 자기 자금 4억이고 차입금이 2.1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빠진 게 있는데 나머지 임차 보증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전부 연끌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이상해서 좀 이제 이 논문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0년 1월부터 22년 6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서울 소재 3억 이상 주택 구입한 게 23만 건인데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전수조사한 자료를 한번 받았었어요. 그 국회의원실 통해 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자가 거주 목적으로 13만 건을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13만 건에 대한 논문 되겠고요. 그걸 분석했더니 그 결과값이 이런 겁니다. 뭐냐? 13만 호의 주택 구입의 평균 주택 가격은 8억 6천이더라. 서울이니까. 서울 3억 넘는 주택의 20년부터 22년 6월까지의 주택 가격 가장 높았을 때 평균 구격이 8억 6천만 원이고 자기 자금이 6억 2천만 원.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차입금이 1억 8천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타는 5천만 원. 그래서 보면은 느낌상 척 봐도 어마어마하게 연끌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연끌스럽지는 않아서 이제 여기서 대출금이 생각보다 적네 이런 이제 생각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냐면은 국제적인 기준은 DSR 30%를 연끌이라 합니다. 자기 소득의 30%를 주택 관련 비용으로 내야 되면은 그때부터 연끌이거든요. 근데 그 건이 20대 30대는 4만 6천 건인데 6,800, 약 15%. 40대 이상은 이게 4.5%. 그러니까 2030이 연끌 비중이 한 3배 이상 높은 거죠. 높은 건 맞아요. 맞는데 연끌 비중이 이제 15%라는 거는 비연끌 비중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30 주택을 산 거에 한 러플리 최대 20%까지는 연끌인데 80%는 연끌 아니다. 그러면 80%가 연끌 아닌데 20% 연끌만 가지고 왜 연끌이라고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SR 여기 40% 이거는 극한의 연끌이죠. 이건 영연끌. 영연끌까지 가면은 퍼센티지는 3.8로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극한 연끌은 얼마 없더라. 근데 사실은 30%만 넘어도 연끌이기 때문에 한 15% 정도는 연끌이고, 그래서 합치면은 약 20% 정도가 연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극한 연끌은 3.8인데 보시면은 가족이 지원해서 집을 사는 게 20%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들이 집 사는 걸 보니까 가족이 얼마? 1억 5천 이상을 지원을 해서 집을 사는 게, 그러니까 그 밖의 차입금이 가족이 저한테 증여를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한테 대출을 해줬다는 형태로 꾸며가지고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서 집 산 게 20%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2030의 담론은 연끌에서 집 산 사람보다 가족 지원 받은 사람이 훨씬 많지 않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드디어 해외의 담론인 거죠. 그러니까 연끌러들이 많은 게 아니라 실제는 부모 지원을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겠습니다. 순자산으로 봤거든요. 이들의 순자산을 봤는데 1분위부터 5분위가 자산 많은 거죠. 근데 보시면 확실히 1분위로 가면은 2030대 그 연끌 비율이 32%, 2분위 15%,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확 줄어들겠죠. 그 다음 40대는 당연히 이제 확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2030대나 40대가 1분위, 2분위가 집을 사는 거는 DSR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연끌 비중이 올라가는데 3, 4, 5분위 자산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연끌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순자산이 높거나 부모 지원이 확실한 2030이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자산 상위 20%나 원가족 지원금 보면은 적지 않은 비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도 세대 내 형평성에 되게 주목을 하고, 특히 가족은행, 엄마 아빠 은행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집을 사냐 안 사냐, 이거에 엄청난 기준이 되고 있고, 지금 호주 같은 나라는 엄마 아빠 은행의 그 대출액이 금융기관 대출액의 절반 정도 되고 있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서. 그러니까 거의 확실히 민간 엄마 아빠 은행들이 굉장한 금융기관이 되고 있는 그런 주택자산 시대,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은 현 주택 구입의 2030 세대들은 이 논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연끌러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자산가 집안의 자제분들이시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10명 중에 근데 2명은 연끌러다. 2명은 연끌러고 8명은 유자산가의 자제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연끌보다 비과세 한도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은 2030들이 5배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5배까지는 아니고 DSR 30%부터 연끌이기 때문에 연끌도 20%, 엄마 아빠 지원을 다 받은 사람도 이제 꽤 높은 비중이다. 그렇게 해서 세대 내에 있는 그런 자산 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아깝다. 이렇게 한겨레가 기사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월 초에 나왔던 기사지만 이 기사는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였고, 논문까지 살피면서 봤기 때문에 요거 작성하신 분은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가족의 금융 지원이 있어야만 앞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2030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연끌 담론이 그동안에는 2030들이 집 사면 전부 연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 있는 분 자제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끌 담론들, 언론이 2030들 전체가 집을 사는 거를 마치 한도까지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집 사는 것처럼 그렇게 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뉴스와 좋은 논문을 써주신 그 홍정훈, 임재만 박사님, 그리고 또 박지수 기자님께 또 감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